우리는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통신 프로토콜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3자들로부터 제3자들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아는 거죠. 그 주체는 알지만 제3자들은 통신 메시지를 관찰하더라도 김상진이 뭘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암호 기술을 써서 제공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프라이버시를 또 모르게 하면 더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보통 서비스들이 유료 서비스이고 또 이 서비스 업체들은 그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들을 추적 관찰해야 하지만 또 뭐 홍보를 그 광고를 줄 수도 있고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게까지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업체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뭘 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또 정보를 유지하죠. 그런 정보들의 노출은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사용자의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들을 다른 업체한테 우리 동의 없이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게 법률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암호 기술을 써서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통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환되는 메시지들을 보호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은 건데, 이 보호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도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내용, 행동, 위치 프라이버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유튜브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은, 내용 프라이버시는 사용자가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을 우리는 내용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내용 프라이버시는 보통 비밀성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그 교환되는 메시지들의 비밀성을 제공하게 되면 제3자들은 그 서비스를, 그 통신 메시지를 보더라도 어떤 영상을 보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행동 프라이버시는 사용자가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행동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로그인을 하고 그 통신 채널을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들이 그 통신 메시지를 보면 누군가가 유튜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용 프라이버시는 제공이 되지만 행동 프라이버시는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치 프라이버시는 사용자가 어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든 학교에서 보든 PC방에서 보든 이동하면서 뭐 버스에서 보든 중요하진 않죠. 로그인만 되면 그냥 서비스가 제공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면은 위치 프라이버시가 또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집에 있는지, 버스를 타고 있는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이 위치 정보에 의해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 위치 정보들이 수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위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은 그 핸드폰이 기지국과 연결이 되고 기지국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그런 위치 정보들을 함부로 누구에게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으로 다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기는 있는 건데 어쨌든 노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결제를 한다. 그럼 다 또 노출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크게 내용 프라이버시, 행동 프라이버시, 위치 프라이버시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 프라이버시는 좀 제공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서비스에서 이제 행동 프라이버시를 뭔가 제공해 줬다. 그런데 한 메시지를 보니까 이 메시지만 보고서는 누구가 보낸 메시지인지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 메시지가 이 사용자가 보냈어요. 여러 메시지를. 이 메시지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용자가 보낸 건진 알 수 없지만 다 같은 사용자가 보낸 건지는 알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약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즉 강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메시지에서 한 메시지만 봤을 때 누가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불관찰성이 제공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들이 같은 사용자가 한 것인지 연결할 수 없으면은 불연결성이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연결성까지 제공이 돼야, 그러니까 불관찰성도 제공되고 불연결성도 제공이 돼야지만 우리는 강한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얘기하고, 불관찰성만 제공이 되면은 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불연결성이 제공이 돼야 되냐 하면은 불관찰성이 깨졌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김상진이 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불연결성이 제공이 되면은 그 메시지에 대한 프라이버시만 노출된 거예요. 그런데 불연결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그 프라이버시가 깨졌어요. 김상진 한 건 알게 돼요. 그러면
김상진이 한 것이 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한 사용자는 하나의 익명만 쓸 수 있고 그 익명을 바꿀 수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익명으로 글이 게시됐는데 이 익명이 김상진이 했다라는 것이 노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익명으로 쓴 글들은 모두 김상진이 했다라는 것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나중에 비트코인에서도 얘기할 텐데 비트코인은 이제 각 사용자가 어떤 지갑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갑은 특정한 어떤 아이디를 통해서 식별이 돼요. 그리고 이 지갑을 이용한 지불은 모두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은 어떻게 되냐면 불관찰성은 제공이 되지만 불연결성은 제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를 쓰면 이 아이디가 김상진인 건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디를 이용한 모든 거래는 동일한 지갑, 동일한 사용자의 어떤 행위라는 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디가 김상진 거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 거래들이 모든 그 아이디를 이용한 거래들이 다 김상진이 했다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물론 한 사용자가 하나의 지갑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지갑만 놓고 보면은 불연결성이 제공이 되지 않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서비스 사용할 때 이 서비스가 불관찰성만 제공하는 건지 불연결성까지 제공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면 그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때에는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필요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보호된 프라이버시를 제거해서 실제 누가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익명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또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용자한테 권한이 집중이 되면은 그 사용자는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 이제 선거 기간이기도 한데 대통령제 문제 중 하나는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권한이 특정한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 또는 기관한테 집중이 되면은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암호 세계에서는 어떤 기술을 보통 쓰냐 하면은 인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키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키를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키를 쪼개가지고 여러 사용자들한테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n명한테 그 키를 쪼개서 나누는데 n명이 다 모여야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tn이라고 해서 여기서 t는 보안 변수입니다. 보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40 이렇게 필요한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라고 하면은 절반이 모여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한테 분산했는데 그 중에 5명이 모여야지만 그 익명을 철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사용하게 되겠고, NN은 이제 이럴 때는 거의 안 써요. 1N도 안 쓰겠죠. 1N은 그건 나누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NN은 왜 안 쓰냐면은 가용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갖고 있는 쉐어, 그 나눠진 그 부분을 분실했거나 뭐 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임계 기반 공유 기법에서는 이제 TN을 쓰는데 T는 조절할 수 있지만 NN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보장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보호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암호 기술을 그러면 언제 적용하냐, 요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즉,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들에 필요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암호 기술을 써서.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이 암호 기술을 응용 레벨에서 적용합니다. 응용단에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된 메시지가 이제 통신 계층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겠죠. 이 통신은 우리가 인터넷 통신이든 어떤 통신이든 간에 계층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OSI 7 레이어라는 게 있고 뭐 TCP/IP도 있는데 그 상위 레벨은 단 대 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 레벨들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 어떤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간에 있는 노드들, 뭐 라우터라든지 다른 컴퓨터를 통과해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중간에 있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암호 기술은 이 응용 레벨에서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하이 레벨에서 이 홉 바이 홉이라고 하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용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노드와 노드 사이 이루어지는 암호 기술 적용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대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암호화를 했다.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송신 노드에서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그 암호화된 상태로 쭉 끝까지 목적 노드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홉 바이 홉에서는 송신 측에서 암호화를 해가지고 중간 노드가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시 또 암호화해서
다음 노드로 전달하고 그 다음 노드에서는 또 그걸 풀어서 다시 암호화해서 목적 노드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홉 바이 홉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암호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드들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기반 구조를 신뢰해야 됩니다. 또 통신망의 각 호스트와 스위치, 노드들이 그 암호화 복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장단점이 서로 반대되는데 이 단대단 방식에서는 통신망과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기반 구조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 이 노드들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좋은데 단점은 뭐냐? 트래픽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체 메시지를 재전송해야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메시지가 아니라 세부 랩을 갈수록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떤 정해진 크기 단위로 쪼개서 패킷 단위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패킷 단위에서 오류가 나면은 그 패킷만 다시 보내면 되는 그런 이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래픽 분석이 단대단은 가능하고 홉 바이 홉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가능하지 않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이 드리면은 우리가 메시지가 이렇게 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어떤 정해진 크기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목적 노드까지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통신 메시지는 그 메시지 앞에 뭐가 붙냐면 헤더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에는 중요한 정보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정보가 들어갑니다. 출발 노드는 누구고 목적 노드는 누구인지 여기에 쓰여지겠죠. 왜냐하면 이 목적 노드가 있어야지만 그 목적 노드에 맞게끔 경로를 설정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킷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걸 통해서 이 내용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A와 D가 서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대단 방식을 쓰지 않고 홉 바이 홉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A에서 D로 가는 건데 이 헤더 출발지에서 붙인 헤더는 중간중간에는 다 숨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정보들만 노출되니까 이 메시지를 봐서는 A와 D가 통신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만약에 얘는 안 변하죠. 요 메시지만 보더라도 같은 메시지인지 아는데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요 메시지는 A와 B 간에 새롭게 암호할 거고 요거는 B와 C 간에 또 암호를 하기 때문에 요때 사용하는 요때 사용한 키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암호문도 다르게 됐죠. 내용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요걸 봐서도 얘와 얘가 같은 메시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교환되는 메시지가 많으면은 이들을 통해서는 A와 D가 현재 통신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통신 계층, 그러니까 통신 계층도 여러 계층이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건 노드와 노드 사이냐, 단대 단이냐, 요것만 보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주로 암호 기술은 단대단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단대단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홉 바이 홉, 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응용해서 이거 적용을 하고 이런 이제 그
트래픽 분석, 이런 분석들까지 막고 싶으면은 홉바이홉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대단에서 암호화를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요거를 암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 다를 하는 거죠. 단대단에서도 암호 기술 적용하고, 이게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홉바이홉에서도 또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기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암호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주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비밀성을 어떤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할 때 우리는 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암호하기 전 그 데이터를 우리는 평문이라고 합니다. 평문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 자체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평문들에 대해서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합니다. 암호문은 다시 복호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거기에 그 원래의 평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평문을 입력받아서 그 평문을 조작하게 되는데, 평문만 입력받지 않고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키와 평문을 이용해서 평문을 조작을 하게 되겠고, 이 조작된 암호문을 다시 복호하려면 또 다른 키가 필요합니다.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암호화한다 그러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에서 수많은 용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표준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 표준 용어들이 그 나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TTA 사이트에 가면은 나라에서 정한 표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문 용어를 만나게 되면 이 영문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전문적으로 표준으로는 어떤 말로 사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기술,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암호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보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기술을 우리는 암호 기술이라 그러고, 이런 암호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자들을 암호 기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위 과정에서는 이제 이 암호 기술을 연구를 했으니까 크립토그래퍼라고 불려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 기술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이쪽으로 했었습니다. 암호 기술 말고 암호 해독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암호 기술을 분석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해독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해독 기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암호 해독자라 그래요. 보통 암호 기술자보다 암호 해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수준이 높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 해독 기술이라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암호 해독자들은 그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암호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허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기술과 해독 기술을 합쳐서 크게 우리는 암호학이라 그러고 암호학자라고 합니다. 이 암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보호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 기술이 모든 보안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정보보호 서비스라고 하면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는데, 가용성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보안 문제를 암호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많은 보안 문제들을 우리는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더라도 사회공학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이 암호 기술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공학이라는 것은 그 담당자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를 사회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 공격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일들을 또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공학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 더 저렴한 어떤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들여서 그 담당자를 찾아내고 담당자를 뇌물을 줘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보면은 더 저렴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학과 같은 기술은 뭐 윤리교육 또 법률 이런 걸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억제시켜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 기술의 한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구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 뚫리는 이유가 암호 기술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암호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자체는 거의 완벽한데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깰 수 없다고 증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기술을 쓰더라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직접 암호 기술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암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겠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 같은 걸 가져다가 써야지, 직접
암호 알고리즘 구현한다든가 암호 프로토콜 구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암호 기술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노트부터 실제적인 암호 기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